1845년 5월 영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두 척의 배가 런던을 떠나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증기 엔진과 철갑을 두른 이 배들은 당시 가장 강력한 탐험선이었죠. 선원 129명은 3년치 식량과 12,000권의 책을 싣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70년이 지난 지금도 북극의 얼음 속에서 그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탐험 재난, 프랭클린 원정대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보급됐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죠. 하지만 세계 지도에는 아직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북서 항로였죠. 이 항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캐나다 북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시 파나마 운하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배들은 남미 끝을 돌아가거나 반대편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북서 항로를 찾는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 가치였고 동시에 국가적 명예였죠. 영국 해군성의 2등 비서관 존 베로 경은 당시 82세였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싶었죠. 그래서 북서항로 탐험대를 조직하기로 결정했고 지휘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안받은 2명은 거절했는데 1명은 북극에 질렸고 다른 1명은 아내가 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인 프랭시스 크로지어는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군성에서 거부당했고 네 번째 후보 제임스 핏제임스는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5번째 후보였던 존 프랭클린 경이 선택됐죠. 프랭클린은 59세였고 이미 2번이나 북극 탐험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전 탐험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1819년 육로 탐험에서는 대원 절반이 죽었고 생존자들은 굶주림에 이끼와 가죽 신발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자기 신발을 먹은 남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렸죠. 그런데도 그가 선택된 이유는 부하들에게 친절했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목표가 눈앞에 보이면 조급해지는 성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프랭클린 혼자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크로지어와 핏제임스가 각각 테러호와 에레부스호의 함장으로 동행했거든요. 이 2배는 당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걸작이었습니다. 원래 폭격선으로 선체가 특별히 튼튼했고 여기에 철판 보강과 내부 난방까지 갖췄죠. 가장 혁신적인 건 영국 해군 최초의 프로펠러였습니다. 런던 기차역 증기기관을 개조해서 실었고 바람 없이도 배를 움직일 수 있었죠.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장비, 최신 사진기, 잠수복까지 갖춘 이 배들은 당시 선원들에게 마치 우주선 같았을 겁니다. 1845년 5월 19일 에레부스호와 테러호는 런던 동쪽에서 출항했습니다. 134명과 함께 담배 2톤, 술 7,500리터, 책 12,000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16,000개의 통조림을 실었죠. 배들은 스코틀랜드와 그린란드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린란드에서 5명이 병으로 본국 송환됐고 나머지는 마지막 편지를 쓰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과학 관측이 시작됐고 프랭클린이 욕설과 음주를 금지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선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1845년 7월 12일 탐험대는 129명을 태우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배핀만에서 포경선 2척이 그들을 만났고 얼음이 열리기를 기다린 후 랭커스터 해협이라는 큰 수로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죠. 이게 프랭클린 원정대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해협으로 들어간 후 그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데 150년이 넘게 걸렸고 수십 번의 수색 작업이 필요했죠. 아직도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극에서 항해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여름에도 대부분의 수로는 얼음으로 꽉 차 있었고 배들은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를 밀어내면서 조금씩 전진해야 했거든요. 너무 빨리 밀면 뱃머리가 손상돼서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정대의 첫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두 배의 증기기관은 겨우 25마력으로 당시 쇠빙선의 10분의 1 출력에 불과했죠. 게다가 연료는 12일치만 실었습니다. 결국 심리적 위안용이었고 실제로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정대는 첫 겨울 전까지 800km만 이동했고 출발점에서 350km 떨어진 비치섬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동안 두 배는 비치섬 근처만에 정박해서 얼음더미를 피했습니다. 바다 얼음에 갇히자 선원들은 배 양쪽에 눈을 쌓아 단열재로 삼았고 갑판은 천막으로 덮었죠. 1845년 겨울부터 1846년까지 3명의 선원이 폐렴으로 비치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원정대가 가져온 16,000개의 통조림은 최저가 입찰자가 급하게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납땜질이 제대로 안 돼서 통조림 안쪽에 납이 촛농처럼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고 많은 통조림이 제대로 익히지도 않았고 밀봉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뿐만 아니라 썩은 음식, 보툴리누스 독소, 곰팡이도 들어있었던 거죠. 1984년에 비치섬에 묻힌 시신들에서 머리카락과 조직 샘플을 채취했는데 체내 납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놀랍게도 통조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원정대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병에 대한 저항력, 이 세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담수 제조 장비의 납 배관이 바닷물에 부식되면서 식수에 납이 섞였고 선원들의 식단에는 아연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신체가 자기 뼈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뼈 속 납이 혈액으로 더 많이 방출되죠. 이렇게 나쁜 음식, 납 중독, 아연 결핍이 합쳐지니까 면역 체계가 망가졌고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사고력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죠. 더 나쁜 건 그린란드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낸 5명이 결핵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배에는 이미 결핵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다음 해에 배들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지도의 맨 끝에 있던 킹 윌리엄 섬을 향해서요. 그때는 이곳이 섬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선택을 해야 했죠. 킹 윌리엄의 동쪽으로 항해하면 섬이 맞다면 더 남쪽 바다로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거리를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서쪽으로 항해하는 거였는데 어차피 그쪽이 가려는 방향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덜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선택은 무모해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지식과 지도, 그리고 프랭클린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러면서 프랭클린은 실수로 배들을 항로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킹 윌리엄 섬 서쪽은 깔때기처럼 생겼는데 두 개의 수로에서 흘러온 얼음이 모이다가 섬과 작은 섬들 사이에서 꽉 끼는 구조였습니다. 원정대는 모르고 세계에서 가장 빽빽한 얼음 지대로 들어간 거였고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9월 12일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1846년부터 1847년까지 또다시 얼음 위에서 겨울을 보냈죠. 1847년 1월 본국에서는 프랭클린 부인이 점점 더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은 뭔가 이상했거든요. 해군성의 구조작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친구인 찰스 디킨스를 통해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원정대는 이미 절실하게 구조가 필요했지만 그들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통조림들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것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수세대 동안 괴혈병을 막기 위해 병에 든 레몬즙을 사용했는데 더 현대적인 방법은 통조림 과일이었고 원정대도 그걸 가져갔습니다.
문제는 밀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오염되면 비타민C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된다는 거였습니다. 첫 겨울이나 두 번째 겨울에는 못 느꼈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의 좋은 과일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1847년 5월에 원정대원 8명이 편지를 들고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얼음을 건너 킹 윌리엄 섬으로 가서 미래의 탐험가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보고 서사본 2개를 남겼죠. 편지에는 배들이 겨울을 보내는 좌표가 적혀 있었고, 비치 섬에서의 체류, 코널리스 섬을 도는 항해, 존 프랭클린 경이 지휘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잘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필체는 핏제임스 함장의 것으로 추정되고 육지에 간 2명의 장교가 2 메시지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돌무더기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했고 아무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어서 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뀔 예정이었죠. 선원들은 곧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남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해 북극은 기록적인 저온을 기록했습니다. 6월, 7월, 8월까지 얼음이 전혀 녹지 않았거든요. 에레부스호와 테러호, 그리고 모든 선원들은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까지 얼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대의 얼음 샘플 분석 결과 1845년부터 1859년까지가 비정상적으로 추운 50년 기간의 절정이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지난 1000년 중 어느 때보다도 녹는 계절이 짧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테러호는 얼음 속에서 심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선원들이 에레부스호로 옮겨가서 열을 나누고 남은 식량을 모았습니다. 테러호는 대신 여분의 물자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로 쓰였고 사망자 시신도 거기 보관했죠. 1847년 6월 11일 존 프랭클린 경이 사망했습니다. 그때쯤이면 괴혈병과 납 중독 증상이 배의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캐나다 북극에는 식용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고 야생동물도 똑같이 위험했습니다. 선원들은 사냥 도구, 창, 머스키총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극 물개, 북극곰, 물고기는 모두 보툴리누스 E형 독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추운 온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보툴리누스 균주였죠. 이누이트들은 오랜 세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식에 익숙했지만 원정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도살한 동물의 피가 다른 음식에 묻기만 해도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1847년에서 1848년 겨울에 해군성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여론 압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1848년 초에 양쪽 끝에서 수색 구조 작전이 시작됐고 해군성은 원정대를 도운 사람에게 2만 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250만 달러였죠. 1848년 4월이 되자 원정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식량은 그해 여름에 바닥날 예정이었고 그마저도 16,000개의 통조림이 전부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한 거였습니다. 배급을 줄여도 물자가 고갈되는 건 시간 문제였고 바다는 얼어붙어 있으니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에 그들은 킹 윌리엄 섬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편지 여백에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존 프랭클린 경이 사망했고 장교 9명과 선원 총 15명이 죽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배들은 4월 22일에 버려졌고 크로지어 지휘 아래 105명의 생존자가 240km, 즉 150마일을 걸어서 백스피시강, 다른 이름으로 백강으로 가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거기 도착하면 가장 가까운 교역소까지 노를 져가려고 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끝없는 겨울을 보낸 후 선원들은 마침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약하고 병들어서 육체적 부담을 견딜 수 없었어요. 킹 윌리엄 섬 해안에서 20명이 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냥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역소가 강 위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게 3,600kg짜리 보트를 썰매로 끌어야 했죠. 서서히 굶어 죽고 괴혈병으로 뇌출혈을 겪고 납 중독에 시달리면서 매일 고통스럽게 보트를 끌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 행진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집단과 개인들이 본대에서 이탈했고 일부는 다른 경로를 택했으며 초기 낙오자들은 배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시신이 12곳 이상에서 발견됐죠. 1848년 여름에 식량이 바닥날 예정이었지만 수십 년 후에도 난파선과 상륙 지점에서 개봉하지 않은 통조림이 발견됐습니다. 선원들은 자기 식량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849년 여름 어느 때 에레부스호가 얼음에서 풀려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누이트들이 세 개의 돛대가 있는 배를 봤다고 주장했고 백인들이 개와 함께 술록을 사냥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 개는 아마 넵튠이었을 겁니다. 1년 후 다른 이누이트들이 또 다른 버려진 배를 발견했는데 난로가 타고 있었고 침대에 시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 본대는 더 쪼개졌고 많은 사람들이 스타베이션 코브에서 죽었습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한 집단은 이누이트들을 만났는데 한 명만 굶주림으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식인을 거부했던 거죠. 이누이트들이 그들을 돌봤지만 한 명은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회복 후 떠났습니다. 8월에 수색대가 비치 섬에서 처음 3개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원정대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첫 번째 구체적인 확인이었죠. 이후 선원들을 찾는 노력은 엄청났습니다. 1850년에만 최소 11척의 배가 출항했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중 몇몇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사고를 겪기도 했죠. 잠깐 격가지를 말하자면 이 배 중 하나인 HMS 레졸루트호는 수색 중에 버려졌다가 나중에 미국 포경선이 다음 해빙기에 회수했습니다. 그 배의 목재는 나중에 레졸루트 책상을 만드는 데 쓰였고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됐는데 그 이후로 집무실의 영구적인 비품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로버트 맥클루어 함장이 이끄는 HMS 인베스티게이터호는 실제로 프랭클린을 찾다가 전설적인 북서 항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서쪽에서 항해한 후 이 배도 얼음에 갇혀서 2년 후에 버려졌죠. 1853년에 HMS 레졸루트호에서 출발한 구조대가 그들을 만나러 걸어왔고 두 선원들은 자원을 합쳐서 이듬해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남은 프랭클린 선원 중 일부는 허드슨만까지 갔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1850년에 40명이 남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1851년이 되자 4명까지 줄었습니다. 1851년 말까지 대부분 또는 전부가 굶주림이나 동사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누이트 증언이 별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색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많이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1854년에 스코틀랜드 탐험가가 이누이트들에게 원정대 물품들을 받았고 39의 시신과 식인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 대중과 찰스 디킨스는 이를 거부했고 이누이트 증언은 100년 넘게 외면당했습니다. 최근에서야 학계가 그들의 설명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많은 이누이트 이야기들은 주요 세부 사항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비록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거나 번역이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1858년이 돼서야 프랭클린 부인이 자금을 댄 탐험대가 에레부스호와 테러호의 마지막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선원들 대부분이 죽은 지 최소 8년이 지나서였죠. 마침내 1993년에 수색이 시작된 지 145년 만에 원정대의 마지막 야영지가 발견됐고 이누이트들이 말했던 식인의 모든 세부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뼈의 자국들은 손, 발, 머리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보여줬고 선원들은 가장 큰 뼈들을 뚫어서 골수를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2014년에 에레부스호가
2016년에 테러호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 배 모두 이누이트들이 말한 대로 그 위치에 있었죠. 2022년 5월에 제한적인 고고학 작업이 재개됐는데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프랭클린 원정대의 진짜 마지막 순간들이 밝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럴듯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 자체가 사라졌죠.